largo plazo, directrice générale de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Sir, can you tell us something about the decision?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피해 상황과 여진 우려로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소식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14, 뉴스15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라 안정적인 금융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P2P 금융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이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일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연합뉴스TV에서도 고금리만 줬다 낭패 볼 수도 P2P 금융부실주의보라는 주제로 뉴스14에서 정주희 기자가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우선 앵커는 최근에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돈 필요한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이어주는 P2P 금융이 부상했지만 연체와 부실이 급증해 잘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기자는 최근 부상한 P2P 금융은 개인과 개인 사이 직접 자금을 중개해주는 것을 뜻하고 금리는 최대 20%에 육박한다며 2% 정도에 불과한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10배에 가깝다 보니 저금리 기조 속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라고 보도합니다. P2P 금융이 무엇인지 시청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굵고 진한 그래픽으로 함께 제시해서 그 전달력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시장도 급성장해 지난달 말 협회 등록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만 1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작년 같은 시점에 4.5배로 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 P2P 금융협회가 자료 출처라고 명시된 P2P 금융 누적 대출액 급증 자료를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줘서 급성장한 시장 관련 설명력도 좋았습니다. 기자는 한국 P2P 금융협회가 자료 출처라고 명시된 P2P 대출 연체 부실률 급등이란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는 급성장하는 시장만큼 연체율과 부실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체 P2P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화 우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행 한국 P2P 금융협회 회장과의 전화 연결 음성 자료와 함께 전문가들은 높은 이율만 보고 투자하는 묻지마 투자는 지양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뒤 투자에 나설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P2P 금융 옥석 가려 맡겨야 라는 빨간 바탕의 흰 글씨가 화면 왼쪽 상단에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의 보도에 대한 집중을 잘 이어갔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영상과 음성 자료로 보도의 공신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인 보도로만 끝나지 말고 경제 관련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심층 보도로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실제적인 논의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안전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는 일상화된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초래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 안전이 생명이다 시리즈를 마련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인기 여가 문화로 자리 잡은 바다낚시 안전 문제와 사고 원인을 목숨 건 취미활동, 바다낚시 안전불감증 심각이라는 주제로 뉴스14에서 최주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낚시, 등산 제치고 국민 취미 첫 1위 등극이라는 굵고 진한 자막과 함께 기자는 탁 트인 해상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가까운 사람들과 직접 잡은 화로회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바다낚시는 특히 인기라고 보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일반인 낚시객의 인터뷰 동영상 자료가 이어지고 낚시 인구 늘며 낚시 어선 사고도 꾸준히 발생했다는 굵고 진한 자막이 노출됩니다. 이어서 해양경찰청 출처에 2014년부터 최근 3년 낚시 어선 위반 행위 현황이 한눈에 잘 들어오는 시각 자료로 제시되며 낚시 어선 위반 행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관련 보고가 이어집니다.
관련법은 강화돼도 현장에서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크고 굵은 자막과 함께 기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꾸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야간 바다 현장에서 기자는 밤에는 특히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음주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고 보도를 이어갑니다. 해경 단속에도 음주, 낚시 등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는 자막과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긴다는 생각에 신분증 없이 배에 오르거나 술을 갖고 타는 경우도 여전하다며 바다 낚시 현장이 계속 노출됩니다. 다음으로 군산 해경 경사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검문을 할 시 낚시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다수의 낚시 어선을 관리하는데 저희 경비정만으로 모든 안전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안전교육 의무 강화, 단속 인력 확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선주와 승객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보도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설명 자막을 잘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연속 기획, 붉고 진한 글씨로 안정이 생명이다가 왼쪽 상단에 계속 노출되면서 시리즈로서 기획 주제와 그 의미가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절한 자막과 관련 인터뷰 영상으로 계속 시청자들의 집중과 관심을 이어간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11월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회담을 가진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이에 연합뉴스TV 뉴스 1호 뉴스 초점에서는 11월 12일 한중 관계 복원, 신호탄, 화기애애속 사드 언급도라는 주제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과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 출연해 관련 자세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담은 정상회담 평가와 한중 간 사드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등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트윗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는 등 앵커의 질문 구성과 패널들의 답변 진행이 상당히 매끄럽고 시기적절했습니다. 우선 앵커는 베트남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한중 관계 복원 출발점이라는 자막과 함께 우선 차두현 개관연구위원은 우리가 너무 빨리 관계가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면 오히려 중국이 역으로 치고 나올 수 있다고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대영 연구위원도 비슷한 논조로 이전과는 다르게 관계가 전환된 건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대담 초반부에는 앵커와 2명의 출연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한중 관계 복원의 첫 출발로 봐도 된다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가장 큰 관심사는 사드 문제였다고 지적하자 차두현 연구위원은 현재 여건에서 이번 접근은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김대영 연구위원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고 아직 북한 관련 실질적인 얘기는 이르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한중 북핵 구체적 해법 논의 나설까라는 자막과 함께 차두현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는 한중 관계가 좋을 때마다 중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에 중요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며 그것이 우리의 카드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사드 문제를 다뤘다고 평가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차두현 연구위원의 발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약속, 주요 의제는 이라는 자막이 내용과 무관하게 의미 없이 노출돼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앵커는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이 필리핀으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회담 전망에 대해 이어 질문합니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경제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도 사드 보복으로 인한 투자 유치가 문제가 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자 발언과 다른 자막으로 한중 정상,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한 뜻이라고 나가 대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었습니다. 대담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북한 외무성 발표 내용 등을 다뤘습니다. 북한 외무성 트럼프, 우릴 악마화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뒤에 북한이 침묵을 깨고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 지난 폭탄 공방에 비해 수위 조절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당분간은 북한 입장에서도 도발 행위는 자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앵커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김정은과 관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지 질문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갈무리 사진과 함께 차두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변할 수 있도록 나는 만들 거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말하는 거라며 이건 상당히 무서운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어로 번역된 나는 김정은을 자꾸 뚱뚱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왜 나를 늙었다고 모욕하는가 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발언 화면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대담은 앞서 부분적으로 지적한 자막과 발언자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질문과 해설을 통해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잘 정리되어 시청자로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영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주에는 100세 행복 프로젝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제목으로 충남 논산시에서 펼쳐지는 행복한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 스페셜 100세 행복 프로젝트 내 나이가 어때서 편은 한 마을회관 앞에서 할머니들의 노래와 춤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자막으로 노래 가사를 보여줬는데요. 자막을 통해 동영상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논산시 양산 1리 마을회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2번 이 마을회관에서는 한글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이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 함께 부릅니다. 전명식 네. 이어서 권용순 할머니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의 사연도 함께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숙제 발표 시간을 가지면서 13명의 할머니들이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할머니들의 마음속 이야기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었어요. 나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한글 학교 친구들 앞에서 모두 풀어냅니다. 너무 슬퍼하지만 다 났었으니까. 그렇게 무선병 물리치고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장이야. 다음으로는 한글대학의 시작과 참여 인원 등 배움의 기회를 펼치는 다양한 행사를 자료 화면으로 통해 보여줬는데요. 시청자들 입장에서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정보 전달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논산시 10명 중 3명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그래프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후 전문가의 말을 통해 문맹률의 심각성을 짚어줘서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줬습니다. 생활하는데 자신감도 생기시고 좀 활력이 생기셨어요.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쓰고 뭐 해야 될 일 있으면 다 잘 하시죠? 면사무소 접대 주민등록을 하러 가서 이름 쓰라는데
이름 그냥 쏙쏙 쓰는 게 손 신기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야외 100일 날이 선선해지면 특화 활동으로 야외 100일장이 열린다는데요. 할머니들이 즐겁게 100일장에 참여하여 완성된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주제는 내레이션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나와서 작품의 정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 나오니 속이 시원하다. 햇볕이 따갑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권용순 할머니는 수업을 마친 후 집에서도 1시간 정도 복습하는데 할머니의 열정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쑥진짜. 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다혜 학생은 어른들이 한글 배우는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네, 저도 평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편인데요. 어르신들을 보며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느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배움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 태양이 두 번째로 충남 논산시 노성면 가곡 1, 2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순자 할머니와 도중의 할머니는 버스를 타기 위해 바삐 몸을 움직였는데요. 그 이유는 늘 다니는 한의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농사일과 연세로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는 할머니는 침을 맞으러 먼 거리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시내로 가는 버스가 하루에 5대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른답니다. 그래서 논산시청 공동체 건강팀에서는 마을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 합니다. 영양사 선생님, 저는 치과, 위생사고요. 앞쪽에는 한의사 선생님, 여기 운전하시는 분은 담당자. 가곡 1, 2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가득 모였는데요. 공동체 건강팀 의료진들이 건강 박수와 기본 체조를 알려주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공동체 건강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공동체 건강팀의 업무를 원형 그래프를 통해 정확히 알려줘서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건강팀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필요하고 만족한다는 답변에 논산시청의 기획에 대한 긍정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논산시청의 100세 행복과에는 올해 초 3개 팀 20여 명으로 건강팀이 구성됐는데요. 목표는 행복 공동체 활성화라고 합니다. 이어서 논산시장의 말을 통해 팀 구성의 기획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원봉 1위 마을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주민들로 북적북적한 마을회관은 동네 식당이 됐다는데요.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하면서 말을 나누는 등 행복을 챙긴다는 주민들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야. 바로 원봉 1위의 또 다른 행사는 찾아가는 마실 음악회인데요. 다소 생소한 마실 음악회의 프로그램을 6개의 분할 화면으로 보여줘서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어서 마실 음악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겁게 즐기는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시청하면서 저도 절로 흥이 났습니다. 엔딩 장면 후 바로 다음 편 예고가 나왔는데요. 갑작스러운 마무리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용을 조금 더 여운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다혜 학생은 연합뉴스TV 스페셜 100세 행복 프로젝트 편을 보고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영상 초반 권용순 할머니의 인터뷰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는데요.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김다혜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바른정당은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새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첫 만남에서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정치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최근 바른정당 집단 탈당 등으로 점화된 야권발 정계 개편 가능성 등을 우리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설명했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 분당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올 1월 창당 당시에 의석이 33명으로 원내 4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22명이 탈당을 했죠. 그래서 의석 11석으로 교섭단체 정당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승민 전 대선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유승민 새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중도 보수 통합을 노력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새 대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보수 통합 논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바른정당 9명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함으로써 소통합을 이루었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바른정당 분당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계를 아우를 야권발 정계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으로 의석수가 많아진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5석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경우 원내 1당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언론에서는 의석이 늘어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예산안 처리와 입법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과 연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만약 원내 1당의 지위가 위협받게 된다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종연행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거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야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야당은 연대와 새불리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최근 야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른정당 분당 과정을 통해서 한국당 복당이 이루어지면서 정계가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셈법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으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친박계가 이번 바른정당 탈당파와의 통합에 대해 야합이라며 홍준표 대표를 비난한 것 등 1차 전원이 감돌고 있고 여러 가지 당 내부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우려의 기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홍 대표는 탈당파에 한국당 합류가 완료되면 친박계의 당내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친박계의 대표 인물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집니다만 복당파 김무성 의원의 거취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당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지향하고 정치 신인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당 지도부와 호남계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체제로 조기 전환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활용하고 신진 인사를 대거 등용하면서 청년, 여성도 공천의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진 데는 국민의당의 어수선한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의 당내 의원들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연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계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의 정책 선거 연대를 지속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호남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분당 이후에도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남아있는 의원들도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 때문인데요. 정병국 의원은 사실상 추가 탈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바른정당 역시 지지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내년 선거에는 청년, 여성, 정치 신인들을 파격적으로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론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늘어난 의석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를 확고히 하려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은 뿌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때도 그랬고 또 적폐청산은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반하장이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종학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두 당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주당 한 관계자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의 이동이 전망된다고 한 말을 인용한 기소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일찌감치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문재인 정부와 뜻을 맞닿아 있다면 특정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폭넘게 인재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화두가 돼버린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권과 언론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관행화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요. 정치 보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보도의 특징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된 예민한 사안의 경우 취재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주장, 강조, 촉구, 경고 등의 강한 서술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가 감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변모했다고 연구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최근 선거 보도에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선거 보도의 객관성과 균형성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여전히 은폐된 편향성이 보이고 있어서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출입처 관행이라든지 지금까지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왔던 기계적 균형 보도 관행 등을 크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거 보도와 관련을 해서 언론은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지향해야겠습니다. 언론의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계열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